대구의 한 빌라에서 입주자가 아파트 경비원을 무릎 꿇리고 폭행하는 일이 또 터졌습니다. 한 대학병원은 병원비가 밀린 말기암 환자를 로비에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는데요. 이번 주 집중 이 사건, 국내 1호 프로파일러이신 권일용 전 경찰청 경정, 손정혜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경비원을 또 왜 폭행을 했나요? 예, 이 가해자는 그 빌라에 거주하는 입주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물 외벽에 이제 이런 이제 더러운 물건이 있으니까 네. 이걸 이제 경비원에게 치워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네. 너무 높은 곳이어서 이제 경비원이 치우지를 못하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게 만들고 폭행을 한 이런 사건입니다. 네, 그날 그 해당 영상을 먼저 네.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유명 유튜버가 온라인상에 올린 영상입니다. 대구의 빌라단지 파란색 바지를 입은 입주민이 경비원의 바지춤을 잡아 끕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자 손으로 경비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밀치기도 합니다. 싸움을 피하려는 경비원이 건물로 들어가자 입주민이 빗자루를 들고 따라 들어갑니다. 밀걸레 봉 같은 것 같은데요. 네. 위협을 하죠. 그리고는 무릎을 꿇으라고 소리를 치고 빗자루로 폭행을 합니다. 자리를 피해 사무실로 들어가려는 경비원을 따라가서 뒤통수를 때리기까지 합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네요. 지금 가해자는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은 현장에서 이 피해자인 경비원께서 고소를 하거나 이렇게 문제를 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동영상이 일파만파 사회적 공분이 되고 있고요. 경찰에서도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피해자가 현재까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신 것처럼 위험한 물건으로 빗자루를 이용해서 폭행을 한 부분이 있고요.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상해죄로 처벌할 여지도 있고요. 특히 네. 보시면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욕설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모욕이라든가 강요죄로 검토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현재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알려지기로는 저희 작가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해서 출동한 경찰은 이제 뭐 합의처럼 됐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됐어요. 저는 이렇게 문제 안 삼을게요. 라고 현장에 사면 그러면 경찰은 그냥 돌아가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업무 처리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네. 보시면 지금 권력관계 하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입주민과 경비원이라는 사이는 어떻게 보면 갑과 을의 지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폭력에 대한 피해를 처벌을 원한다라고 그 자리에서 얘기해서 경찰 조사까지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이행이 됐었을 때 그럼 입주민들이 또 이 경비원을 해고한다던가 각종의 또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는 염려 때문에 본래의 내심이 이사는 억울하고 용서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자신의 지위 때문에 용서를 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다가 이런 어떤 빗자루라든가 폭행 사건이 조금 여러 차례 오랜 시간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조차는 경찰에서 조금 수사를 과정을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될 필요성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이 적지 않을 겁니다. 경찰 매뉴얼이 어떻게 됩니까? 자, 보통은 네. 우리 처벌 원하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만 이제 지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네. 그 전후 사정을 피해자가 진술하지 않는 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나중에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서 어떤 위험한 물건이라든지 또는 이런 법적 처벌이 가능한 그런 폭력이 행사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수사를 해서 입건을 하는 그런 네.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정혜 변호사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경비원이나 청경분들은 정말 을이지 않습니까? 네, 저기서 네. 어떻게 잘못하면 자리 보존도 어려운데. 그렇습니다. 네, 정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건 어떻습니까? 대한항공 이명희 씨도 그렇고요. 이명희 이사장도 그렇고. 아까도 저 영상에도 보면은 저 경비원분이 저 주민분을 회장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아마 이제 저기서 어떤 지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갑질 문화에 보면 다른 직원도 아니고 꼭 저렇게 경비원, 기사분들에게 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갑질 문화가 제일 하단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 경비원의 업무가 아닌 업무 외적인 일을 강요해서 시키려고 하는 부당한 요구를 본인이 먼저 요구를 했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되니까 이렇게 남에게 뭐 분노하고 폭력으로 일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배려가 조금 부족하고 소위 말하는 직장 내에서도 내가 조그마한 상대방보다 권력이 조금 더 있다고 한다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이렇게 조금 권력 행위를 굉장히 부당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특히 이런 갑을 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했을 때 주로 피해자들이 합의를 잘해주죠. 합의를 하게 되면 또 처벌이 굉장히 약해지고 네. 수사나 재판까지 가지 않는 부분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가해자들이 많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뭐 직장 내 어떤 괴롭힘 행위를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욕설이가 있을 정도로 이 의린 자신보다 하급자에 있는 사람들이 가이드라인, 업무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하고 그거보다 부당한 행동을 시켰을 때는 이것은 강요라든가 기타의 제재를 통해서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런 문제를 적발을 하거나 문제가 됐을 때는 가해자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이런 게 이행이 돼야지 자꾸 의리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라고 폭로하고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결국 피해자 입장에서도 경비원들은 이제 직장에서 은퇴를 하거나 네. 나이가 드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분들인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런 이제 해고의 두려움 때문에 자기 피해 사실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해서 계속 반복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네. 있습니다. 네. 다음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말기암 환자가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방치가 됐는데요. 이건 또 어떻게 된 사연인가요? 네, 이 60대 후반의 남성 환자가요. 위출혈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치료를 하던 중에 위출혈은 치료가 되었지만 나중에 이제 병원에서 확인을 해보니 직장암 말기로 확인이 네.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치료비가 이제 17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지불할 능력이 없게 되니까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는데도 가족들조차도 이제 그 연락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 측에서는 이제 일방적으로 퇴원 수속을 밟아서 이 환자를 그냥 1층 로비에 방치를 해두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2시간 넘게 방치되어 있던 이 그 환자가 결국은 이제 자기가 그 안내 데스크 직원한테 부탁을 해서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응급실로 입원을 하게 된 이런 사연입니다. 네. 병원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렇다면은 입원비 못 내는 환자를 한없이 데리고 있을 거냐. 정당한 절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절차가 정당한 건 맞습니까? 일단은 법률적으로는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 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료법이나 응급의료법에 보면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법률적인 법적 처벌보다는 윤리성, 도덕성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의료계 관계자들도 이야기하는 것이 환자를 정상적으로 전원 처리하지 않고 사설 구급차를 태워보내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라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어떤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각종의 어떤 사회적 복지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전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좀 미비하게 한 것은 어떤 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크다라는 것이고 네. 근데 또 병원 측에서는 우리가 복지 쉼터에 알아봤더니 쉼터는 가족이 있다고 거부를 했다는 것이고 다른 요양병원을 알아봤더니 병원비를 지불할 수 있는 네. 환자는 못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할 수 없는 조치가 없었다. 이거야말로 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어떻게 의료기관에서 다 책임을 지냐. 네. 이렇게 또 억울한 소리 양쪽에서 상충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부양가족은 있는데 사실상 단절돼서 가족이 돌보지 않는 이런 말기암 환자를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숙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형병원은 조금 더 환자를 위해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벤치에서 사설 구급차를 스스로 타고 가게 하는 이 것은 사람이 부른 거죠? 예,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 말기암 것이고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가서도 왜냐하면 환자가 다른 병원을 갈 때는 각종의 의료 정보를 가지고 가야 그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그러겠죠. 않습니까? 네. 그 절차도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정보도 안 준 비판이 겁니까? 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앰뷸런스 불러서 국립중앙의료원까지 이제 국립병원까지 간 거죠. 네. 네, 거기서는 어떻게 치료받고 있답니까? 돈이 없는데. 지금 국립의료원에서 이제 종합병원 이상에서는요, 네. 항상 이제 그 사회복지사가 반드시 배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어려운 환자들이 오면 지역에 이제 연계해서 상담과 지원을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의료비 지원이 이렇게 어려운 환자들이 내원을 하게 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를 우선 연계를 해서 네. 치료비를 지불을 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잘 정리가 되지 않았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건 또 살펴보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보복운전 관련 사건인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이 사건은 사실은 그 차가 고장이 나서 세워져 있는데 아마도 그 뒤에 차량에서 앞에서 차 사고가 나서 세워 있으면 진로가 방해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적을 울렸다라는 뒤에 차가. 예, 네. 이유로 나는 사고가 났는데 경적 울린 거에 화가 나서 이 차량 운전자가 사부를 휘두르고 주먹질을 상대 운전자에게 한 사건입니다. 네. 그럼 당시 상황을 화면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도로에 세워진 승용차 문을 거칠게 열더니 발길질을 합니다. 운전석에까지 올라타더니 주먹질을 하는데요. 분이 풀리지 않는 듯 고함까지 지릅니다. 그러더니 도로변 트럭에서 공사용 삽을 꺼내와서 승용차의 유리창을 있는 힘껏 내리칩니다. 경적 한 번 울렸다고 저렇게까지 하나요? 네, 저도 참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만 이게 저런 상황이 닥치면 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참 근데 이런 답답한 사고가 거의 상황입니다. 매일 들어옵니다. 네, 이런 상황.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전형적인 분노 범죄의 네. 유형인데요. 이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떤 아무 이유 없이 남을 공격하는 경우에 이제 이 타입들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자기 내적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무작정 해소하는 편이고 네. 이런 경우에서의 그 분노 범죄는 아주 사소한 자극, 뭐 경적을 울렸다든지 쳐다봤다든지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런 사소한 자극에 너무 과도하게 반응을 해서 아주 그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의 심리적 특징 중에 하나가 타인들의 행동을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경적을 울렸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나를 무시하거나 또는 나한테 어떤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왜곡 인지하기 때문에 저런 그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또 며칠 전에도 도로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네티즌들에게 BMW 사건이라고 하던데요. 네, 오토바이 운전자가 촬영한 영상인데요. 옆 차선에서 달리던 남색 차량이 촬영자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를 합니다. 영상을 촬영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는데요. 이후에 남색 차량의 운전자가 오토바이 앞길을 가로막으며 욕설을 쏟아냅니다. 급기야 신호대기에 걸리자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는데요. 그리고는 트렁크를 열더니 흉기를 꺼내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은 그 오토바이를 타고 지인을 만나러 가는 길에 보시면 이제 차가 이제 앞으로 자기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저렇게 사람을 쫓아가서 심지어는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으니까 흉기를 들고 지금 뭐 거의 뭐 막말에 가까운 협박에 가까운 행동을 하는 부분이 이 지금 피해를 입은 사람의 액션캠이라는 동영상 상태로 촬영이 돼서 네. 나중에 스마트 국민제보 그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어플에 이제 이게 제공이 된 것인데요. 보시면 알겠다시피 길거리에서 저런 흉기로서 남을 그렇게 협박하는 일을 차량 안에서 또는 밖에서 들었을 때 그 공포감이 굉장히 상당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행동을 우리가 특수협박죄라고 하거든요. 흉기로 사람을 협박한 상관. 그 제명이나 그 법정형이 적지 않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저런 경우가 상당히 흔한데 저런 보복 운전의 처벌은 어떤가요? 요즘에 센가요?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죠. 특히 이제 차량으로 돌진한 경우에서 살인 미수까지 적용한 사례들도 나오고 있고요. 네. 보복 운전이 처벌이 강화되면서 광주 전남에는 면허나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만 지금 131명에 이르고 있고 그러니까 보복 운전에 대한 처벌이 따로 있는 거죠. 일단은 이 보복 운전의 종류 중에 저렇게 특수 협박을 한다거나 특수상해, 특수 협박을 한다고 한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차량으로 끼어든다거나 급제동을 해서 사람이 다치게는 이르게 하지 않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예전에는 굉장히 법률적으로 처벌하기 애매모호했었는데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남포
보복운전죄라는 제명을 신설했을 정도로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섬세하고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보복운전 근본적으로 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실은 이 분노의 감정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 참 한계가 있는 문제인데요. 네. 사회 자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교통법으로만 처벌하던 것을 오히려 특별법을 만들 정도로 이게 많이 발생을 한다면 보다 본질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뭐 분노 조절 장애라든지 성격 장애라든지 이런 것으로 치부될 문제가 아니고 애초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집중의 사건 권일영 전 경찰청 경장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